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미완의 봉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 서천 화재의 현장을 함께 찾고 귀경길에도 동행해서 일단 양측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논란과 김경률 비대위원 거취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어 미완의 봉합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당 결정 따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측에 사안이 해결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고 싶다며 당 차원에서 사과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권 내 찬반론이 팽팽하고 야당의 추가 공세 가능성도 우려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50곳이나 경선 예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없이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지역구를 최대 50곳까지 열어뒀습니다. 지난해 말 이뇨한 혁신위가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 즉 전략 공천 원천 배제를 강조해왔던 것과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친명 경쟁 가열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비대위원들이 잇따라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내 분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친명 경쟁이 과열되며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상호 비방에 대해 엄격하게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통합만 된다면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양장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잠시 뒤 합당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미래측과 선통합을 추진 중인 미래대연합 이원욱 의원은 오늘 통합을 위해 당명, 대표직, 공천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별 준비입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월 초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에버랜드 측이 공지했습니다. 푸바오는 중국에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릴 예정인데요. 에버랜드는 3월 초까지만 푸바오를 일반에 공개하고 이동 적응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는 오후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충돌 이틀 만에 봉합 열차를 함께 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도 방송 도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어제 오후에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을 함께 점검했고요. 서울로 올라오는 열차도 함께 탔습니다. 일단 갈등 봉합의 분위기를 만든 건데 어제 두 사람의 만남 전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마주를 한 건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눈보라가 휘날리던 서천 화재 현장에서였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20분 먼저 현장에 도착해 있던 한 위원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윤 대통령을 맞았고요. 윤 대통령은 악수와 함께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치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사고 현장을 돌아보며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고 복구와 지원 대책 등도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 두 사람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예상 밖으로 빨리 성사가 되면서 일정이 어떻게 잡힌 건지 또 어느 쪽이 먼저 만남을 제의한 건지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의 설명은요.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 이겁니다. 네, 어제 오늘 쏟아진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보면요.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검토한 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23일 새벽 불길이 잦아들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라는 긴급 지시와 함께 참모들에게 현장 방문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제 오후 3시에
현장을 찾는 일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할 거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부터 양측 간의 일정 조율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선 같은 화재 현장을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 다른 시간에 찾는 것 자체가 어색한 모습이라는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하고요. 한 위원장 측은 한 위원장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려 영접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선 이에 화답해 대통령의 방문 시간을 오후 1시 30분으로 당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당초 일정은 이제 한 위원장이 오후 1시에 또 윤 대통령은 오후 3시에 각각 현장에 방문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 측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윤 대통령의 일정을 1시간 반 앞당겼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 오기 3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고요. 윤 대통령은 앞서 보신 것처럼 자신을 기다린 한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면서 어깨를 툭 두드렸는데요.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현장 방문 전에 한 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 짧은 웃음을 지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는요 같은 열차를 타고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또 윤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한 거라고 하죠. 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저녁 열차를 함께 타고 서울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은 자리가 있느냐라는 말로 화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눈이 많이 내려서 이 혼잡해진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서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 이 대통령 전용 열차로 함께 상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에 같은 칸에 올라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요, 이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열차를 타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갈등의 쟁점인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나 대통령 부인 논란 등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직접 의견을 나눌 것인지 이 부분이 주목이 된 건데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어제 두 사람이 탄 기차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해 대책 외에는 민감한 정치 얘기가 오갈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고요. 어제 오후 서울에 도착한 한 위원장 역시 대통령과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대통령과 자신 모두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아니, 그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현장 상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저와 그다음에 패널이 이 서천에서 열차를 타면 장항선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확인된 결과 두 사람은 서천에서 승용차로 익산으로 가서 KTX를 타고 상경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된 거냐 이 질문에 들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네, 이번 갈등으로 당정 관계 신뢰가 깨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이 입은 패딩이 7년 전 검사 시절 한 위원장과 함께 특검에서 활동하면서 즐겨 입었던 옷이라는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 종료되던 날에도 같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관련해서 두 사람의 과거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대놓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어제 두 사람의 동행을 이 갈등 봉합의 수순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권에선 이 두 사람이 갈등 악화를 막으려고 신뢰 확인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일부 정치적 이견에도 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다면서 별도 회동을 추진할 분위기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요, 이제 곧 조만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여당의 새 지도부죠,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의 지도부입니다.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뭔가 식사라도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실제 성사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지만요, 민주당에서는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을 화해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날을 세웠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화재 현장을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화재 피해의 아픔은 정치쇼를 위한 무대와 소품이 아니라며 어떻게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을 배경으로 삼을 생각을 하느냐고 했고요. 오늘 오전 민주당 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민주당 측의 이런 비판은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현장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나자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해진 대통령실의 설명과 현장 상인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비판 나오니까요,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상인들 만났고 또 위로도 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상인 대표들이 이 대화를 나누고요. 또 윤 대통령이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그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요, 어제 현장은 상인과 주민이 엉켜서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이 김태훈 충남도지사의 안내로 상인의 건물 1층에서 이 피해 상인 대표를 만나서 이 화재로 인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요청 사항을 듣고 위로를 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떠나자 2층에 모여있던 상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 차서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태흠 충남지사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1층에 모인 이들 가운데 시장분들이 많았고 대통령께서 이들과 만나 위로한 뒤 떠난 것인데 2층에서 대기하던 상인들이 우리를 안 만나고 갔다고 오해를 했던 건데요. 또한 김 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는 윤 대통령이 떠난 이후 자신이 2층 상인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지원 금액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지원책을 들은 상인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불만도 충분히 해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쇼 비판에 국민의힘은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모든 걸 정쟁화하는 민주당 특유의 DNA는 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고요. 정의용 원내대변인은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상황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끝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문표가 남아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 부인의 논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이런 걸 어떻게 풀지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공개 충돌 이틀 만에 극적인 만남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시간 정도 함께 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두 사람 간 대화의 물꼬는 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런데 이 드러난 갈등을 완전히 봉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우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해서 이번 갈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어떻게 보면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이게 있겠고요. 친윤계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주장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김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김 여사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측은 김 의원이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마리 앙뚜아네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랑스 혁명 시대에
그 왕비에다 비유하면서 마녀사냥하듯이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좀 자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거칠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좀 뭐하다. 특히나 우리 당의 보수 정당인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 말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 그만두면 입을 틀어막는 것밖에 안 되죠. 그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예.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감정을 건드리는 네.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비대위원 그만두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어떤 역효과가 있냐면 비대위원들도 이제 말 잘 안 하죠. 아니 어떤 말이라고 자유로운 의견들이 표출돼서 그것들을 수렴해가지고 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 민주적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네. 당의 활력을 돕는 거거든요. 당사자인 김경률 비대위원은요, 사퇴할 뜻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 기회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어제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마리앙투아네트 관련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김 의원 발언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여사님 사과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드릴게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요, 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 이것과 직결시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진중권 광운대 교수 주장인데요. 진 교수는 어제 한 라디오에서 김 의원을 내치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라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 제거되는구나. 이 한동훈 체제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실패하게 된다고 평가한 겁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보게 되면 이제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예. 이분을 내치게 되잖아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왜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제거되는구나. 한동훈 체제 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실패한 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한테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당 안팎에서 김경률 의원의 거취 문제를 두고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인사권자일 수도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속내는 김 의원을 물러나게 할 뜻이 없다, 이걸로 읽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을 직접 발탁했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김 의원 발언도 용인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아서 김 의원을 물러나게 한다면 한 위원장 본인의 리더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이는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사태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태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시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런 얘기 들은 바 없다는 정도로 하죠. 그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됐죠? 김건희 여사 논란은 국민의힘 안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사안입니다. 해법을 둘러싸고서 찬반론이 아주 팽팽하다고 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나 이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 등은요, 이 명품백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과는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서야 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관련해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이 사건은 선대의 신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의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건 심각하고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힘들다. 지금까지 선거를 여러 번 치르면서 보지만 묻고 넘어갔을 때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게 표심에 반영이 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이든 최선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몰카 공작에 대해서는 그건 그것대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또 이 가방에 대해서는 가방 나름대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도권과 TK 지역 간의 인식 차이 이걸 지적했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얘기가 틀리지 않은 것이요. 실제로 국민의힘 공천으로 이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10중 8구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각에서 얼마 전까지 국토부 장관을 하다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까지도 해법이 나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원 전 장관은 오늘 보도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명품백 논란 등으로 충돌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의 갈라치기 선동 드라이브에 끌려갈 이유는 없지만 논란은 풀긴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충돌이다 뭐다 그러는데 정부와 당이 해법을 조정하는 과정 중에 있던 일로 보인다면서 당정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만들어가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비주류 쪽에 서 있다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요, 좀 더 극단적으로 것으로까지 비춰지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도 서울 송파입니다. 네, 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나와서 권력자가 불공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때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면서 김 여사가 사저로 가는 것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있겠다 하면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죠. 보통 그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무 감각이 매우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사저로 가는 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랄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모든 게 갑자기 한꺼번에 국면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판단 그리고 의지가 관건일 텐데요.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로는요. 김 여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 사과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을 당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사과를 해서 사안이 해결이 된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를 하고 싶다라는 뜻을 여당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과를 할 경우에 진정성 논란에 이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난 대선 당시 이 김 여사가 학력 위조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뒤에 오히려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당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충남 서천의 화재 현장에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는 그 열차에 함께 타고 또 대화를 나눈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은 그 상황을 봉합 열차를 함께 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갈등 상황을 뭔가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문제의 끝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극적인 봉합이었고요. 또 모두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 끝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열쇠는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풀어나가는 해법을 보면은 정말 그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크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본 적이 많았었어요. 만약에 사과를 하면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또 그거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거예요.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는 지지자 일각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주 큰 그림 속에 뭔가를 내놔야 될 지금 그 과제는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이 사태를 계기로 당과 정이 디커플링 되는 모습은 국민의힘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선거로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참 아프고 상처가 많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소외감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더 나가서 극단적인 배신감 얘기도 한다 그러지만은 이것을 정치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둘이 만난 이제 그 장면을 보고서 아까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야당에서는 정치 쇼다 이렇게 이제 아주 상당히 강한 수위의 비판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상인들의 그런 또 불만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감안을 해서 내는 거긴 하지만 이걸 정치적인 관점에서 조금 되돌려 생각을 하면 왜 이 갈등이 이렇게 빨리 끝나지? 뭐 이런 식의 민주당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지적도 일부 언론에서는 내놨더라고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게 급한 불은 꺼졌지만 잔불은 남아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대통령이 오시니까 불만 사항을 소통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2층에 모여 계시도록 했는데 1층만 들렀다니까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는요. 실무진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겁니다.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실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죠. 대단히 무리수를 두면서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당무 개입했다고 봐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것도 민정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만나서 그것도 원내대표까지 배석한 상황에서 사퇴를 종용한 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입장 변모가 있을 건 어렵고 그러면 그 공은 저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선이 오늘로 7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각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수 분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함구 왜 하느냐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부담스러워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 이걸 결국에는 대통령실이 풀어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민정수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정무수석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잡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남은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격 만남으로 어쨌든지간에 이 갈등 봉합 쪽으로는 한 걸음 다가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오전에 당직자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대학교를 찾아서 이 청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당무 일정 바쁘게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도 이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민생 행보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자신과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 목표가 큰 방향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생에 좀 더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해석들 나오는데 앞으로 계획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온 것도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이어서 한동훈 위원장 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당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 당직자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당초 어제 예정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늘로 미룬 겁니다. 네, 한 위원장은 이 당직자들을 만나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을 만난 당직자들은 사진을 찍거나 한 위원장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고요. 이 한 위원장 역시 당직자들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또 홍보국 당직자들이 설을 맞아 제작한 당 홍보물을 한 위원장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이 한 위원장의 캐릭터가 새겨진 액자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 등이 포함됐고요. 이 한 위원장은 선물 받은 빨간 점퍼를 그 자리에서 바로 입어 보이고 총선 필승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요거 잠바는 저희가 선거용으로 만든 건데 한번 입어보시죠. 아 역시 메인.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4월 10일 날 꼭 이겨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한 위원장 잠시 뒤 2시에는요, 대학교를 직접 찾아갑니다. 청년층과의 소통 시도로 보이고요. 동시에 앞서 이제 한 위원장이 강조했던 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이것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찾아서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를 주제로 이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고요.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학생들과 등록금 부담, 주거 문제, 이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 다양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이 전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당과 협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었는데요. 오늘 대학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요, 전략공천 기준,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게 당에서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전략공천을 한 기준을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이 전략공천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경선 없이 중앙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 지역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어제 오후 4시부터 2차 회를 열고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 그러니까 이 전략공천 대상자와 이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논의를 했고요. 3시간 반에 걸친 경론 끝에 이 관련 기준을 의결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 주요 골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우선 추천, 그러니까 전략공천은 그 전략공천의 대상은 역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거나 최근 총선에서 3번 연속 패배한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했고, 하태경,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해운대 갑과 부산 사상 등 당 소속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한 지역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또 공관위는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의 공천 신청자가 몰리더라도 한 명의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단수 공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른 정당 후보와 비교를 해서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나가거나 같은 당 2위 후보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2배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현역 의원이 공천 배제된 지역 말고도요, 이 3번 연속 패배한 지역, 그러니까 보통 이런 곳을 이제 험지라고 말하죠. 그런 험지에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게 눈길을 끄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저격수를 자처했다고 볼 수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의 저격수로 거론이 되고 있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각각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인천 계양을의 경우엔 이 대표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리 현역을 지내면서 야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서울 마포을 역시 19대 총선부터 연속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이고요.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대결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고, 서울 마포을은 한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의 출마 가능성을 직접 시사해 이른바 사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 곳입니다. 이번 전략공천 기준에 이 두 곳이 포함되면서 원희룡 전 장관과 김경률 위원이 전략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도 수도권을 포함해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들 중 상당수가 전략공천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전략공천이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김경률 의원의 경우에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이 서울 마포을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줄 세우게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전략공천 기준을 놓고서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당 안팎에서는 앞서 인요한 혁신위가 예외 없는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면서 모든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다는 내용의 이 혁신안을 내놨었지만 실제 공천 룰은 이와는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 세우기, 개파 공천 같은 구태를 끊어내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김경률 위원 논란을 의식한 듯 최종 전략 공천지는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영환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도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경률 위원 이 전략 공천을 위한 규칙 아니냐라는 질문에 당원 당규대로 정리한 거다라고 일축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기준에 해당하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당세가 천저히 약화된 지역은 우선 추천한다라고 하셨는데 우선 추천 지역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면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면 그 지역은 무조건 우선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지역의 경우에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 해당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울도 그럼 꼭 우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면 접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전략공천,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후보를 사실상 결정하는 그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 것이다. 이런 쪽으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요, 인요한 혁신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혁신위가 이 전략공천을 아예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혁신안으로 냈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인요한 혁신위가 전략 공천을 완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얼핏 듣기에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상향식인 것 같지만 이 공천의 현실을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전략 공천이라 그러면은 정말 텃밭 내지는 꽃밭이라고 하는 곳에 유명인을 단수 공천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지도를 선거에 활용하는 의미에서의 전략 공천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남용된 사례가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험지 정말 가가지고 온몸으로 싸워도 될까 말까한 그런 지역에 나름대로 대중성이 있고 인지도도 있고 또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그런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공천해가지고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당협위원장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어떤 그 예의를 조금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거친 면은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정말 이기겠다라는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이 전략 공천을 민주당에서도 하는데요. 민주당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는요. 4년 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연속 떨어진 지역에 정말 그런 사람을 넣어가지고 필사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하태경,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 해운대라든지 부산 같은 곳은 사실은 뭐 사상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텃밭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전략 공천을 한다는 이름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왔듯이 무슨 장차관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내지는 또 누가 봐도 그 출마를 포기한 의원의 최측근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이거는 반드시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준비를 채비 있게 그러니까 좀
밀도 있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사천 논란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좀 불지피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미숙한 부분이 있었죠. 현역 이 지역위원장이 있고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그 면전에서 다른 후보 손을 들어주는 건 좀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무리한가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3번 이상 패배한 그런 험지 지역에는 전략공천을 하겠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을 했던 것도 사실 머쓱해지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체계로 한동훈 공간이 체계로 총선을 준비해 나가는구나 이런 신호를 주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서 이 격려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북한 이 발언으로 논란이 좀 일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보인 안보 행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찾아서 군 장병들을 격려를 하고요. 총선에 대비해서 군 장병 복지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공약에는 이 사병 휴대폰 요금 할인을 50%로 하는 등의 이 장병 처우 개선과 동원 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관련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치르는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씀이 비대를 좀 늘리시면 좋겠다. 작은 문제 같지만 사실 매우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네, 이 대표의 오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최근 이 대표의 이 우리 북한 발언 논란과 연결짓는 시각도 나왔는데요. 지난 19일 당 최고위 회의 때의 발언 다시 듣고 오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테러를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미뤄졌던 대장동 재판이 한 달여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이 대표는 재판을 받던 중에 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일찍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데 이어서 어제는 35일 만에 재개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는데요. 지난주 자신의 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5일 중 사흘을 법원에 나온 셈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오전에는요, 2시간 동안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지만 점심이 끝나고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1분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거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고인이 없어도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퇴정을 요청한 것 자체가 어떤 법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도 그래서 이 대표의 요청을 허락하긴 했지만 이 판사의 발언에서 좀 가시 같은 게 느껴졌고요. 검찰 측도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걸 좀 더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이 대표의 퇴정 요청에 재판부가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가능하면이라고 답을 한 후에 법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재판부는 진짜 아프셔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말을 믿고 퇴정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면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퇴정 요청이 받아들여지니까 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강조를 하면서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요, 지난달 5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이 출석을 미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와의 법정 대면이 이루어진 건데 분위기 냉랭했다고 하죠. 네, 두 사람은 각각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뒤 이 어제 법정에서 다시 대면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해 이재명 씨, 이재명이라고 지칭했고요.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법정 내 모니터 화면만 응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양측은 지난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공약 작성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건설 관련 공약을 자신과 성남시 공무원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시 이 시장 후보가 학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서 공약을 만들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해서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라면서 주장을 해왔고요. 이 대표는 부인해 왔는데요. 유 전 본부장의 과거 바람과 함께 어제 법정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침묵했던 이 대표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전 사장이 계속 대표의 지식이 있었던 주장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도 직접 반박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횡령 그리고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요. 약 1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이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여권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김 전 회장이 그 수혜자가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재판부는 어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원과 도주 차단을 위한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달아서 보석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제 석방을 했는데요.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원비와 당시 이 경기도 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줄곧 이재명 대표가 이 스마트팜 사업비 및 이 방북비 대납 사실을 인지를 했다면서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주장을 해왔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생면부지의 얼굴도 모르는 이 부패 기업가한테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의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2년이라면 이거 내의 사입은 거 내복 사입은지. 대북 송금 300만 달러.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유가경입니다. 과연 객관적인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어제 구치소를 나섰던 김성태 전 회장은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취재진에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오후 8시쯤 이 털코트 차림으로 수원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오늘 보석 석방됐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재판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줄곧 이제 김성태 씨 모른다고 해왔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싹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 부지사 측의 옥중 편지에서 이제 김성태 씨가 허위 인수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건 뭐 재판 과정에 다 드러날 거라고 제가 다 진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다 드러날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달여 만에 제기된 그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 그 공판에는 참석을 했는데 오후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퇴정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재판부의 반응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흔쾌한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당연히 검찰은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일이 또 흔한 건지 그다음에 재판부의 그런 허가하면서 했던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통상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특히 적대적인 증인이 나오면 그걸 듣는 게 본인한테는 유리합니다. 나중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사건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험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 사실관계 나오면 의뢰인이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메모를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문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정말 건강이 좀 여의치 않았나 보다. 그걸 어떻게 보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근데 재판부가 이게 이례적인 어쨌든 배려 측면이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2번, 3번까지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단식 이래 피습에 이르기까지 외견상으로 볼 때도 육신이나 심신이 쭉 아파왔을 거라고 많은 지금도 사람들이 아마 정상은 아니겠죠. 네, 그런데 네네. 재판부가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라는 거는 더군다나 일반적인 자연인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그 함의가 저는 굉장히 깊다고 보고요. 법적으로 뭐 문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주일에 뭐 재판을 뭐 3회 그런데다가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향후에 아프다 그러면서 먼저 나가기는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요 8년 만에 정당의 로고 그다음에 상징을 교체해서 공개했습니다. 총선 홍보 전략이 이제 하나로 물론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이른바 이재명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 이재명판 과거와의 단절이다 이런 정치적 시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2016년 1월 당명 변경과 함께 이제 그 첫 PI를 공개를 했거든요. 당 상징과 로고죠. 근데 이걸 이제 오늘 8년 만인 오늘 변화를 줬습니다. 새 로고는요, 기존 로고보다 이 민주당 글자를 더 크게 강조를 했고 더불어 글자는 줄였는데요. 이 기존 로고에 단단한 그 디자인을 강화해서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각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또 이 로고 배경으로 쓰인 파랑, 보라, 초록의 이 삼색 깃발은요, 각각 민주, 미래, 희망을 상징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 이 민주당의 새 PI 선포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참석자께서는 끈을 천천히 당겨 가림막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민주당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새 기분으로 총선을 대비하자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부 사정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친명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잇따라서 이 비명계가 현역으로 있는 그 지역구에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곳곳에서 계파 갈등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민주당 비례의원 16명 가운데 13명이 이번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비례의원 절반이 비명계나 친문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이 비명계 신영대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고, 대표적 당내 친문계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 지역구엔 친명계 이동주 의원이 맞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비례대표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는 피한다는 게 이 정치권의 관례였지만 이것이 깨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비명계 현역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례 후보들은 저마다 본인이 진짜 친명, 이 찐명임을 자처하면서 비명 의원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주장까지 펼치면서 이 친명,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경선은 국민 50%, 권리당원 50%의 비율로 결정된다는 점을 의식해 강성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는 거란 해석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진짜 이재명 사람, 그러니까 진명 또는 친명, 찐명이라고 하죠.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인신공격, 상호 비방, 이게 지금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내면서 거친 언사를 쏟아낸 친명계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양이 의원은요, 이 자신이 이재명 대표와 이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명임을 자처를 하면서 양기대 의원을 향해서 왜 당대표 체포한 가결표를 던졌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는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도 양 의원을 향해서 가결파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지어서 공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친명계 비례인 이수진 의원도 애초 준비를 했던 이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접고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이 성남 중원 여기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윤 의원을 향해서 당 정체성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수진 의원과 양효영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저 양이원영은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비명계 현역 의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양기대 의원 측은 정치에도 최소한의 금도가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면서 이런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이 광명시 시민들한테 막말을 퍼붓는 것이나 다름없고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고요. 윤영찬 의원은 명고가 없는 성남 중원에 출사표를 낸 이수진 의원을 향해서 명분 없는 선사후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예로 들은 이 양기대 의원과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다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이죠. 두 의원은요 공교롭게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은 언론사에서 같은 시기에 일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과 윤영찬 의원 두 분 모두 또 호남 지역 출신이고요. 역시 이낙연 전 대표도 역시 호남 지역 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는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의 아주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었고 양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지금 아까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서 가결파다 이렇게 점 찍는 거 과연 이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옳으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출사표 일부만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민에 대한 어떤 그 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다 지키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부분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찐명 내지는 친명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이제 찐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과거 새누리당의 진박 간별사 이 논란이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 선거에서 아주 크게 패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진박 간별사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불거진 논란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후 친박계 핵심들이 이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총선 승리를 공언하다가 정작 20대 총선에서 완패해 당시 새누리당은 원내 일당의 지위를 잃었는데요.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로 대립각을 세우는 데만 치중해서 이 집안 싸움을 일으키면서 이 과거 진박 간별사 논란처럼 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참고로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 뜻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면서 뼈아픈 후회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진박 간별사 논란 이게 일어났을 때 당시 이제 김무성 의원이 당시 당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워낙 이게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친박계에서 압박이 강하니까 결국 이제 옥새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른바 그 당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당 직인을 갖고서 부산으로 내려가 버린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었죠. 결국 그런 일들이 다 겹쳐서 당시에 새누리당의 총선 완패 이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겁니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또 나섰습니다. 출마 선언 때 인신공격을 자제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명박 위원장은요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서 일부 예비 후보 간에 인신공격과 이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임 위원장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뭐 그제와 어제 연이어서 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이수진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을 겨냥한 경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 위원장이 앞서 이 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을 하면서 이 공천 신산 때 이와 관련된 그 도덕성을 집중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만큼. 향후 같은 논란이 벌어질 경우에는 아예 그 경선 참여 자격을 주지 않고 컷오프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친명계의 대표 주작격이라고 할 수 있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역시 이 친명 쪽 총선 예비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은 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서울, 인천, 경기, 김포, 부천 등 전국적으로 친명계 원내외 예비 후보 6명의 후원 회장을 맡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친명계로 꼽히는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도 지난 9일 부천 출마를 결정하면서 후원 회장을 정 최고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명계 전일숙 의원을 비롯한 의원 일부가 이 정 최고위원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결정해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만큼 심판이 코치까지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주장에 정 최고위원은 이 당사자들의 요청이 와서 후원 회장을 맡았을 뿐이라면서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최고위원의 해명처럼요. 이전에 이제 총선에서의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 인사가 출마 희망자들의 후원 회장을 맡는 거 이건 일종의 관행적인 일이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더군요. 네, 문제를 제기한 의원 중 일부도 지난 총선을 총괄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후원 회장으로 두고 당시에 국회에 입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이 전 대표는 총선 후보 38명의 후원 회장을 맡았고 이 중 22명이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관행으로 여겨졌던 후원 회장 맡아주기까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만큼 비명계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저희 기자들이 방금까지 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른바 이제 친명계 쪽에 서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잇따라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전하는 그 지역구가 하필이면 이제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고요. 또 그 출사표를 던지는 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거의 뭐 이제 인신공격 내지는 상호 비방 이렇게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다 못한 공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공천에서 불이익 줄 수도 있다. 불이익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공개 경고를 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공개 경고가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의원이 민주당에서 다 자당을 흔들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 계시겠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 이름조차 달 자격이 없다라고 폄훼하는 거는 전 온당한 공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부에서 친명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를 본인이 정하고 사실상 마케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정말 어떤 수준,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공간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주당의 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마 희망자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조만간 펼쳐질 광경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른바 친문 마케팅, 친윤 마케팅, 내가 대통령과 거리가 짧다. 이게 본인이 선거 유권자들에게 선택받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짙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결국에는 본인 정치를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거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별로 그렇게 어떤 뭐 얘기를 한다거나 제지를 한다거나 또 이런 움직임은 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이 경고를 했다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 솔직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최고위로 올라가서 뒤집을 수도 있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가 통합 공천을 말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데다가 지금 친명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지금 위에서 교감이 있는 건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한다라는 거는 이번 총선에서 친명을 되도록 많이 당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은 힘이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네, 공천을 두고서 이처럼 민주당 안에서 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눈길을 끄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출마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 정확하게는 문재인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을 향해서 출마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그게 또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책임을 지고 석고 대제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총선을 나온다고 하는데 윤석열, 한동훈 커플이 저지른 난동질을 제동 걸지 못한 참담한 결과에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출마 계획을 밝힌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 청주 상당구에 출마를 선언한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해서 이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추 전 장관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것이 결국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됐으니까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요, 야권 안팎에서는 이런 또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으로 일할 때 당시 검찰총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른바 이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권력에 탄압받는 검사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준 사람 그게 결국 추미애 전 장관이었고 이게 민주당의 대선 패배로까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 전 장관이 언급한 것도 있는데요. 과거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이 이제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한마디로 꽁 잡는 매가 두렵다. 제가 꽁 잡는 매다. 추미애한테 술 한잔 사야지. 많은 분들이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국민이 키웠다고 현수막 전국에 붙였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웠다고 그들이 얘기했으니 저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문재인 정부 출신인 임종석,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이 친명계 원외 조직으로부터도 출마하지 말라 이런 요구 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당내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불출마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오히려 소위 친명 핵심이라는 고위 당직자들이 이런 말들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역시 앞서 이재명 대표만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뺄셈 정치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친문으로 불리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고 이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힘을 합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당의 그 소위 친명의 핵심이라는 고위 당직자들이 그분의 개인적인 자기 지역구나 자기와 친한 사람들의 당내 정치적 입지, 당내 공천 경쟁 이걸 가지고 하는 얘기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험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준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민주당 당원의 대다수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회동 결과를 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면서 당의 통합과 공천, 통합 공천, 그다음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총선에서 크게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례대표, 친명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두 비서실장 나오지 말라.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석열 정부 태동에 사실상 역할을 했으니 두 전직 비서실장 나오지 말라는 비판을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건 좀 어색해 보입니다. 실제로 당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고요.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친문이라고 해서 못 나오게 하는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통합이 제일 중요한 좀 가치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하에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 될 곳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떨어뜨려 내보내야 될 사람이 친문, 경쟁자를 하나라도 밀어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전직 법무장관이 지금 친명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